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라는 1인 출판사에서 팔순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환율과 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고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녀와 보수적 부모의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팔순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저자 황인철.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4%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냈던 3.8%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예상을 크게 밑도는 상황인데요. 실제 2010년 6.5%로 전망했던 이후 5년째 4%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왜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것일까요? 경제학자이신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9%에서 3.4%로 낮춰 잡았습니다. 자, 우선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뭐 한국은행뿐만 아니라요. 네. 지금 그 모든 기관들이 다 경제 전망을 지금 하향으로 내리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이렇게 오게 되면 국제기관들이 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지금 기획재정부만 네. 연말에 발표를 했는데 네. 뭐 기획재정부도 4.0에서 내리긴 했지만 네. 3.8 정도로 내렸죠. 네. 당시에 한국은행 전망치는 3.9였는데 네. 지금 요번에 이제 3.4로 내렸죠. 네.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3.1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전반적인 국제기관이라든가 국내 기관들의 전망들이 되게 한국은행의 그런 전망치하고 되게 유사하다. 그다음에 지금 뭐 세계 경제 전망도 자꾸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에 이제 비추어 보면 금년도 한국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이른바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죠. 한국은행은 거기에 쫓아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위기의 징후가 여러 군데에서 잡히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어두운 전망들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4%에서 1.9%로 내려잡았습니다. 이것도 내수 경기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제 광고를 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광고하십시오. 지난 12월 30일 날 저희 5명 경제학자를 모시고 제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5명의 경제학자들의 전반적인 얘기가 네. 한국은 이미 한국형 장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구동성으로 얘기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자담회에서 제가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네. 일본도 장기 침체가 지금 20년이 넘었죠. 네. 근데 처음 한 5년에서 10년 사이는 일본이 장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걸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내고 나서 보니까 이미 우리는 장기 침체에 한 5년 전부터 들어왔구나.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도 이미 한 5년 전서부터 장기 침체 국면으로 이미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날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거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미 90년대 초반서부터 네.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왔고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가 이제 위험하다고 하는 징후는 어떤 거냐면요. 네. 지금이 경기 회복기거든요. 2012년도 이후에서부터 지금 경기 회복기라고 돼 있어서 네. 정부가 자꾸 경제 전망을 좋게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이 경기 회복기니까 지난번보다는 좀 나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매년 지금 좋게 전망했다가 그게 안 맞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기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온 경우가
우리나라 지금 사상 최초입니다. 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미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회복기에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하니 네. 만약에 이게 경기 침체기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이제 더 험악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지금 경기가 금년도에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 네. 지금 그동안 경기 회복기라고 얘기했던 이 전망 자체가 다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2012년 이후로 계속 침체해 왔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장기 침체에 이미 들어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제학자들이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위험한 게 디플레이션이 네네.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네. 해왔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은 뭐 역사적으로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한 10배쯤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비싼 돈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었더니 물건값이 떨어지더라. 그러면 물건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보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엄청난 충격인데요.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1.9% 정도니까 아직 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이미 GDP 디플레이터라고 그래서 네. 소비자 물가지수 말고 전반적인 물가는 1% 초반대에 지금 이미 내려와 있고요. 1%도 안 되는 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도매 물가지수, 우리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최근에는 부르는데요. 네. 네. 이 여기 가격은 지금 상당한 정도로 지금 또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러니까 1.9라고 하는 것도 네. 사실 굉장히 높은 건데 높은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생필품 시장이 독과점 시장이라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몇 회사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너 기업이 이를테면 암묵적 담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네. 실제로 만약에 이게 경쟁 시장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아마 이미 상당한 그러니까 1% 이내 네. 그리고 마이너스 물가도 지금 가능한 수준으로 아마 지금 가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디플레이션 경험이 많지 않은데요. 가까운 과거의 디플레이션이 어떤 때가 있었고 그것이 한국 경제가 어떤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을 때를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디플레이션의 가장 그 위험한 것을 이제 겪은 것은 대공황 때죠. 대공황 당시에는 이제 1929년도에 주식시장이 붕괴하면서 미국이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때는 지금과 같이 이제 경제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속수무책으로 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니까 네. 대규모 줄도산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대공황에 의한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 의한 대공황이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생각해서 네. 그때 이제 많은 정책들을 바꿨고 그 이후로는 이런 경험이 없는데 네. 유일하게 이제 이 경험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일본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 뭐 상당히 20년 동안 네. 뭐 마이너스 물가와 그다음에 뭐 물가가 오른다고 해도 아주 조금밖에 오르지 네. 않는 뭐 이런 상황이 지금 20년째 지속돼 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큰 이익을 보지 못하는 네. 이게 지금 계속된 것이죠. 그래서 일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 2008년도 네. 세계경제 위기 왔을 때도 미국에서도 우려를 많이 했고요. 한국 경제의 일본화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조차도 우려를 했는데 네. 다행히 미국은 지금 조금 거기서 벗어나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뭐 일본화보다도 더 심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기초적인 체력들이 있으니까요. 네. 기업들도 건전하고 상당히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일본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본과 같은 상황이 왔을 때 훨씬 더 충격이 크지 않겠느냐가 지금
학자들도 그렇고 저희의 그 걱정거리죠. 이를테면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 혹은 기업들의 대규모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좀 해본다면 그렇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굉장히 많은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이런 문제에서 그것이 뭐 노동자들에게 소득주도 성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수도 침체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기업 내적으로 풀어야 될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기업들은 굉장히 부자처럼 보이는데요. 줄도산할까요? 네, 기업들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지금 그 많은 내부 유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부 재벌 기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국 경제가 얼마나 기형적이냐면 제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2013년도의 경우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이제 하나의 회사라고 본다면 이 두 회사가 올린 당기 순이익이 전체 기업이 지금 49만 개쯤 되거든요. 이 49만 개 기업이 올린 당기 순이익의 37.3%를 이 두 개 기업이 가져갑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상황이고요. 뭐 현재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아주 기형적인 모습이 지금 한국 경제에서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부 유보 자산이 지금 뭐 몇백조다 이런 것은 바로 요 소수 기업에 한정되는 거고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가계부채에 가려져 있지만 기업부채도 상당한 정도로 지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마 요즘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지금 이미 상당한 규모의 그룹들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보이는 거죠. 아마 이것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면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한번 무너지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서 줄도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가장 위험한 게 건설업체들이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 저렇게 그 무리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이유가 바로 건설업체의 뭐라 그럴까요? 그 집단적인 그 부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 파국의 전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저렇게 지금 무리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 기업들을 저렇게 무리하게 잡고 있다 보니까 상황은 계속 나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미국만 괜찮다, 뭐 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미국의 장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제가 굉장히 유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연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유연성이 아니라 지난번에 미국에서 시작돼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때 상당히 많은 그 미국 가게들이 그 빚을 떠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집값이 폭락하더라도 그냥 집에서 나가기만 하면 빚에서 전부 해방이 됐어요. 그거는 전부 은행의 책임이지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집값이 폭락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집을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나머지 부채는 전부 은행이 떠안게 되는 이런 구조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놀라운 법인데.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가게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냥 집 놓고 떠나왔지만 미국엔 뭐 임대주택들이 잘 돼 있으니까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좀 힘들게 살다가 다시 직장에 취직하고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을 다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이 가계 빚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도 지금 이런 구조 때문에 가계가 빚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제 전 세계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한국은 특히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에 이미 그런 상황으로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지금 전무한 상황으로 거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이제 조금만 나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뭐 기업이 이렇게 일부 기업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가계의 부실화가 조금 더 심각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경제 전체로 급격하게 그 이제 전파되는 이런 우려가 지금 있는 거죠.
건설업체 집단부도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와중에 정부가 새로 발표한 정책이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게 뭐 임대료 문제를 볼 때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에게만 편익을 제공하는 특혜를 주는 이런 게 아니냐. 그래서 경실련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에게 선물 종합 세트를 주는 것이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이 건설업체 집단 부도가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정부가 그 정책을 쓰려고 하는 것이 이게 뭔가 좀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아마 일반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네네.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지금까지 왜 기업들이 그러면 정부가 지금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왜 네. 임대주택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 만들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익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또 간단하죠.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집값을 건설해서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아파트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2억짜리 아파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다면 네. 2억에 그러면 지금 정부가 5%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5%라고 한다면 1년에 1,00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비용 제하고 네. 그러면 2억짜리 아파트가 뭐 서울 같은 데서는 지금 찾아보기 힘든 그런 조그만 아파트인데 그런 아파트의 임대료를 1,000만 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2억짜리 뭐 한 20평짜리 아파트에 100만 원 내고 지금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죠.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집값과 소득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임대주택이 안 된 거고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그래서 신혼부부들한테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자고 얘기했던 것은 네. 바로 그런 공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싸게 임대주택을 좀 공급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계산이 안 나오는 이것을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게 계산이 나오려면 네. 수익률이 한 2%밖에 안 되거든요. 2% 돼야지 이제 그 뭐 한 400만 원 네. 이 정도 되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자고 하는 가격이 되게 그런 정도의 네. 가격으로 공급하자 예.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네. 2%밖에 안 되는 수익률을 5%에 맞춰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3%만큼 정부가 그 재벌 그 건설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특혜를 준다는 거죠. 그게 특혜죠. 뭐 세제 혜택이랄까. 네, 세제 혜택도 하고 뭐 그린벨트 저 땅을 그냥 다른 사람들은 못 쓰게 하는데 이 재벌 대기업한테는 이걸 쓰게 한다. 이런 방식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 아니 그런 3%의 그런 수익률을 준다면 네. 그걸 왜 재벌 대기업한테 주냐 이거예요. 신혼부부들에게 줘야 저 같으면 아니면 뭐 어르신들에게 줄 수도 있고 네. 청년 세대에게 줄 수도 있고 따라서 일반 우리가 저 정도 재원을 정부가 공급을 한다고 한다면 네. 그것을 그런 특혜를 준다고 한다면 왜 특혜를 재벌 대기업에게 주느냐 일반 시민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네. 현 정부의 정책이 전부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네. 게 이런 거고요. 재벌 대기업한테 지금 매년 5조 6조 원의 비과세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럼 네. 왜 재벌 대기업한테 세금을 5조 원씩이나 또 깎아주느냐. 그걸 가지고 깎아주지 말고 네. 그 5조 원을 다른 데다 쓰면 네.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벌들에게 5조 원을 비과세 감면을 해준다고 정부는 그러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게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적으로 그걸 이제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이제 최경환 부총리는 그다음에 새누리당은 계속 거기다 지금 주는 거죠. 그건 뭐냐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건 특혜다. 이게 정경유착에 위한 것일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장에서 보면 국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네. 말을 못 꺼내게 해요. 아예 말을 못 꺼내게 한다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재벌 대기업들이 네. 접대비 네. 접대비 마음껏 쓰잖아요. 이게 정경유착의 아주 그냥 핵심 아니에요? 이번에 뭐 김영란법에서도 뭐 그런 거 하는데 네.
그럼 저 대비 실명제가 참여정부 때 있었거든요. 네. 그걸 이명박 정부 때 없앴죠. 그러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하경제를 없애려고 한다면 네. 접대비 실명제를 다시 도입해야죠. 제가 법을 냈거든요. 네. 말도 못 꺼내게 해요. 새누리당에서요. 네. 그건 뭐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아니 이미 뭐. 했던 것인데 그 제도가 장윤선의 팟짱. 어쨌든 맑고 깨끗한 투명한 사회로 가자는 게 정부의 기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면 아주 그 속이 터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제 선전전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 얘기할 땐 일반 국민들은 그것만 접하니까 네. 우리는 투명한 경제를 추구한다. 네. 하지만 실제로 세부적으로 잘 보도가 되지 않는 부분에 가면 그런 투명성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게 하고 그건 논의하지 않겠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재벌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정책을 취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요번에 나온 그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겉으로 보면 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말씀드린 대로 3%의 특혜를 주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간단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3%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이게 지금 10조, 20조 단위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수천억에서 수조 원이 될 수 있는 네. 이게 또 이제 한 해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매년 이렇게 매년. 가는 거죠. 이런 특혜를 지금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이게 과거에는 심각한 그 부패 게이트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럼 박근혜 정부도 이미 부정부패 비리를 그런 혐의를 좀 안고 가는 정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 재벌들의 재벌 총수가 네.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네. 무슨 뭐 요번에 사면을 해야 된다, 뭐 가석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재벌들이 엄청난 로비를 했겠죠.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네. 재벌들로부터 상당한 로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로비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직간접적인 로비,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이제 그게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을 재벌들의 입장에서는 다 접대비 처리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접대를 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것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의 접대를 했는지.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네. 이건 정경유착이 어떻게 보면 대놓고 하는 정경유착이고 네. 여기에는 이제 상당히 만약에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건 네. 위법성이 많기 때문에 뭐 이것에 대해서 뭐 그냥 지금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구조적 정경유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피하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재벌들의 특혜를 봐주고 그리고 재벌들은 이런 공무원들을 채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다시 그 공무원들을 로비스트로 이용해서 이렇게 끈끈한 유착 관계를 계속 사용하는 것. 그렇죠. 그 그러니까 결과로 세월호 참사도 터지고 계속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중간 매체 중에 하나가 로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장관들, 전직의 무슨 이런 고위 관료들을 로펌의 이제 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취직을 하게 하고 네. 그 로펌에서 이분들이 하는 일이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이제 자문인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죠. 바로 이와 같은 이 구조적 정경유착 네. 이것이 지금 고착화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네.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제 뭐 하나의 추정입니다만 네. 지금 이제 대기업 대규모 건설업체들이 계속적으로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이제 자산 상태가 부실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유형무형의 로비가 들어갔을 것이고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인 선물 세트를 내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것이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으로 나온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책을 할 때 네. 이제 정책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도에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자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임대주택이 너무 적다고 하는 그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적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이것은 정부도 이제 그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국민적으로 임대주택을 늘려야 되겠구나 하는 이 공감대가 있을 때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을 여기다 이렇게 섞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런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번에 소득주도 성장을 하자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우리도 하겠다. 그래서 소득 환류 세제라고 해가지고 내놓았는데 결국에 가서 보면 그게 재벌들에게 재벌들을 더 지원하는 재벌 총수들을 지원하는 배당을 많이 주면 재벌 총수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이런 법이죠. 그러니까 꼼수가 대단하군요. 뭐 꼼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이 지금 이 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를 한다고 얘기해 놓고 사실적으로는 이런 재벌들의 특혜를 더 강화하는 이런 정책.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상당히 많은 공감대를 얻으니까 슬쩍 우리도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해놓고 사실상은 재벌 총수들에게 주고 저희가 이제 임대주택이 필요하다. 임대주택을 늘리자고 얘기하니까 저기 봐라. 야당에서도 임대주택 늘려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임대주택을 늘리겠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민간까지 도입해서 늘리겠다고 얘기해놓고 말씀드린 대로 3%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특혜를 재벌 건설업체들에게 준다. 이런 방식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을 속일 건지 국민들이 언제까지 여기에 속아 넘어갈지 굉장히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열심히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계속 속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그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내놓고 바로 이어서 그동안 뭐 LH나 등에서 관리하던 공공임대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간에 개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하긴 하는데 그 공공성의 영역에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도 전부 민간에 관리를 위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이 전부 민간에 이제 그 공공의 영역을 갖다 바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야권 정치에서든 정치 안에서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다른 대응이나 이런 것도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답답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들어갈 기업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저기 아마 들어가는 대기업들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저 너무나 불확실한 거거든요. 저거는. 그래도 뭐 굉장히 기업들이 좋아하고 뭐 대림 등 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고 뭐 인천 뭐 동탄 이런 데는 벌써부터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아마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LH가 가진 땅을 싸게 받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럴 거죠. 하지만 LH가 준 땅을 싸게 받아도 저게 8년간 묶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8년 후에 저것이 그 가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일단 지금 수요가 없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죠. 한 달에 부대 무슨 관리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대 쓰는 비용까지 다 합치면은 122만 원 플러스 알파라는 거 아닙니까? 예상치만. 네, 거기다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정부에서 여기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초기 임대료 제한을 지금 안 둔 거잖아요. 그럼 초기 임대료 제한을 안 뒀으니까 뭐 기업들에겐 특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거기 들어갈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지금 집값이 오르지 않고 있는 이유가 앞으로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이게 지금 대기업들이 과연 저기 들어갈 것인가 그 들어가는 데는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의 땅을 아주 헐값에 사들이는 이런 정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임대 관리 이런 것 다 민간에게 맡긴다. 뭐 그것은 뭐 충분히 현 정부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은 이제 뭐하고 연계가 돼 있냐면 노동 정책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 임금을 계속 지금 낮추는 정책을 쓰고 있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공성을 떨어뜨려서 비용 절감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익성을 맞추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지금 압박하는 네. 이러한 형태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아마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가 국민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방향의 정책, 경제 정책을 쓰는 이게 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경유착 때문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밖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이게 역사가 있는 정책입니다. 바로 전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미국 대공황 이전에 취했던 정책하고 정확하게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부의 관료들이 대중들하고는 자꾸 멀어지면서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잘 그 현장에 가지 않는 거죠. 체감하지 못한다는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자꾸 그 재벌들의 그런 그 로비스트들만 만나게 되면 이 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바로 그런 방식이 대공황을 불러왔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지금 이 정부가 취하는 부자 감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규제 완화 네. 그리고 이 노동 정책 이런 것들이 예. 전부 대공황 이전에 취하던 정책하고 그대로 똑같다. 그다음에 정말요? 네. 그 지금 이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이런 정책, 네. 이런 정책들이 정확하게 전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정책들이 반복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정책이 또 2008년도에 경기 침체가 세계 그 침체가 오기 전에 네. 대침체 오기 전에 미국에서 취하던 정책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수 정부가 이 자본하고 결타결되다 보니까 일본의 자본을 대변하는 정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지만 이게 자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정책이 되고요. 네. 얼마 전에 뭐 어떤 분이 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비정규직 양산 정책 결국에 네. 가서는 우리 노동력이 또 없으니까 저출산으로 네. 해외에서 뭐 지금 뭐 이민도 아니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하는 정책을 이제 현 정부가 정부에서 뭐 추진하려고 할 건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던데. 그 1920년대 미국에 엄청나게 이민이 많이 들어오던 시기거든요. 유럽에서. 유럽에 이제 정정이 불안하니까 네. 그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이때를 기해서 다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죠. 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미국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거죠. 사람이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노동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바로 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임금을 오르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이제 경제의 그 성장을 촉진하는 이런 지금 말씀드린 규제 완화하고 친기업 정책 취하고 이러니까 바로 소득과 그다음에 다른 자산 가격 간의 괴리가 계속 생기는 것이고 네. 그것이 결국 대공황을 가져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이 정확하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하고 소득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주택 시장이 저렇게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네. 소득을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올라가겠죠. 네. 소득은 올라가지 않으면서 집값을 무리하게 띄우려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무리한 정책들을 계속 취하게 되고요. 그런데 소득과 집값 간의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네. 위기에는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깝게 간다고 보면 되겠죠. 네. 폭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요. 네.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작년도에 이제 주택 거래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주택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것들이 뭐냐면 순진한 분들이 집을 사고 계신다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들이 집을 산다. 네, 정부 말만 믿고. 정부 말을 믿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산다는 건데요. 네. 반면에 강남 부자들은 오히려 네. 갖고 있던 집을 팔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제 전세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지금 오르고 치솟고 있는 거고요. 이 정책은 정부의 정책은 또 하나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두 채, 세 채씩 집을 갖고 있던 이 투기꾼들이 있는데 네. 이 투기꾼들이 지금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 투기꾼이 빠져나오는
공간을 열어주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추세적으로 볼 때 저출산으로 인해서 집값이 장기적으로 오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진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일본에서는 뭐 800만 채, 900만 채의 빈 집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서울 주변 수도권도 다 입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텅 빈 집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텅 빈 집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많지 않구나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빼꼼한 사람들은 투기꾼들이 이제 빠져나올 그 길을 찾게 되는데요. 최근에 거래가 안 되니까 이분들이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었거든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지만 이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정부가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 빠져나올 길을 열어주는데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점진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득하고 집값하고 이렇게 맞아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 찰나에 경제를 비정상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한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기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사실상은 더 비정상으로 몰고 가는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말씀하신 대로 뿌리가 있는 역사가 있는 그 정책, 보수 정책, 자본과 결탁한 보수주의자들의 경제 정책이 결국에는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더 핍박하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고착화시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그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미 디플레가 우려되는 그 대공황과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정말 체감하는 경제 지수가 심각하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데 그게 정부가 지금 귀를 계속 닫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위기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시점을 언제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오래전서부터 내일 당장 한국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요. 이것은 지금 뭐가 어디선가 촉발이 되면 그냥 터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냥 힘들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하고서 힘들게 지금 빚 갚기 허덕거리고 있는데 당장 그 빚을 못 갚아서 파산을 하게 되면 애들 학교를 못 보내니까 계속 빚을 얻어서 또 빚을 갚는 이런 형태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을 이를테면 폭탄 돌리기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임기 중에 일이 터지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금융위원장 우리 신재원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한데 가계부채를 줄이게 되면 그러면 터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빚을 얻지를 못하니까 빚을 못 갚게 되고 그러면 파산이 될 것이고 그럼 여기저기 파산이 나게 되면 금융기관이 대출을 줄이게 되고 이것이 이제 악순환으로 가겠죠.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도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한국은행은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아무튼 이제 한국은행이 걱정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국회에서 계속 가계 부채가 이렇게 심각한데 한국은행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저쪽에서 청와대가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금리 얘기를 했잖아요. 마치 자기가 내릴 수 있다는 듯이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 정부의 그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보여지는 거죠. 한국은행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시각인데요.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면 금리를 자꾸 낮추려고 그러고 반면에 이제 국회에서 저희처럼 계속 한국은행 너네 책임을 져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라고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아주 강하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행도 뭐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정책도 굉장히 어렵고 네. 일단은 자기네들 스스로 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거고요. 정권 눈치를 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경제가 지금 이렇게 정책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다른 경제 주체들은 저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다 공멸하는 길인데.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정책이 힘을 못 받는 이유가 또 그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전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한계에 지금 이미 상당한 정도로 넘어서 있다.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줄이거나 경제를 정상화하려고 하는 순간에 사고가 터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정상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내가 정상화하려고 들어쓰게 되면 네. 사고가 터지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을 내가 뒤집어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저 최경환 장관처럼 계속적으로 빚을 늘려주고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정을 파탄 내가면서까지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요 상황까지는 이제 괜찮은 거죠. 네. 그렇지만 저렇게 계속 특혜를 줄 수 없구나. 계속 유지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경제는 아주 급전직하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때는 뭐 감당하기 좀 어렵겠죠. 장윤선의 팟짱. 실제로 제2의 IMF 사태가 올 수 있다라는 진단을 지난번에도 한번 해주신 바 있으신데요. 이를테면 우리도 그리스처럼 당장의 그런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공포, 위기감이 있거든요. 실제로 올해 안에 그런 위기가 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뭐 언제든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내일도 터질 수 있다. 내일도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가계부채인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빚을 얻어서 빚을 갚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건 네. 뭐 모든 자료상에 지금 나타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지금 유지가 되면 네. 이게 이제 더 이상 빚을 얻을 수 없다. 혹은 빚을 얻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되는 순간 이제 한두 사람씩 결국 파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 가끔 이렇게 간혹 나오는데요. 네네.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이 지금 터지고 있죠. 네, 서초구. 네, 서초구 사건 그런 중산층 가장이 네. 그런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는 것들이 그게 과연 한 개인의 지금 일이겠느냐.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한두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요. 네. 정부가 지금 나서지 않고 있는 엉뚱한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현재 지금 우리 상황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론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바로 이런 문제를 짚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팟짱처럼 이런 문제를 세게 짚어야 되는데 저희 네. 같은 언론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재정도 엄청나게 지금 악화되고 있고요. 매년 재정. 지금 20조 30조 원이나 재정 적자가 나고 있는데 예. 참여정부 5년간 재정 적자가 10여 조밖에 안 났어요. 5년 동안. 5년 다 합쳐서.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100조 재정 적자 났고 네. 박근혜 정부에서 135조가 재정 적자 날 거라는 게 정부의 예측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뭐 그거 터무니없다. 더 날 거다. 150조 이상 나게 될 것이다. 거의 재정 파탄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가 외환위기 당시에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재정은 건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당장 그리스처럼 안 되는 이유도 재정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지금 이 두 정부가 보수 정부가 완전히 재정을 파탄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거의 지금 거론하고 있지 않죠. 참여정부 당시를 보게 되면 경제를 뭐 완전히 뭐 파탄냈다 날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날마다 하는데 정부 재정 얘기하고 그랬죠. 예. 그거보다 10배, 20배 파탄을 내고 있는 이런 정부에 대해서 언론이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언론의 기능을 망각한 거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 경제 위기를 가져오고 공멸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언론사들도 사실 지금 어려웠거든요. 네. 아마 이런 공멸의 길을 가게 되면 언론사들도 아마 존속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전부 건설업체들 이 광고 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문제를 가져오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과연 재벌들이 이 공멸의 길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재벌의 연구소들도 보면 이것은 뻔히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한국 경제가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재벌들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뻔하게 알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해서 재벌들에게 계속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재벌들에게 유리한 일인지 이제는 판단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즘 이제 며칠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87년도에 그 시민혁명이 났을 때 그때 당시에 재벌들도 독재 정권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구나. 이 독재 정권이 지속했다가는 우리도 이게 위태롭겠구나. 한국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도 위태롭겠구나 생각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심지어 재벌들까지 독재 정권에 등을 돌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이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의 입장에서도 저런 무지막지한 보수 정권, 저 지금 자본을 대변하는 정당의 저 정책이 과연 정말로 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기가 이미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은 2012년도에 이미 그 성찰은 끝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경제 민주화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이고 아주 극단적인 일부 재벌이나 극단적인 일부 보수 논객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하는 이 박근혜 후보까지도 거기를 동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심정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고 단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변장을 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일종의 국민들을 속인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되어 와서 지금 2년 만에 우리는 그 현실을 보는 거죠. 경제는 엉망이 되고 있고 정권은 정권 나름대로 지금 뭐 엉망진창 돼가고 있고요. 이 상황이 과연 재벌들에게도 유리한 상황이겠느냐. 재벌 오너들에게만 유리한 상황이겠죠.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재벌 오너들을 위한 정치만을 하는 것인데요.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던 분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저는 그 문제는 오히려 간단하게 풀 수 있다. 말씀하신 대로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임금을 현실화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보편적 삶이 가능해지도록 하면 이것은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보수주의 그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 자본을 대변한다고 하는 이 이념이 이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게 되고 경시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특히 이제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도 저희는 계속 을지로위원회 하면서 이제 현장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렇게 쭉 알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괴리된 상황에서 그런 보수주의 이념, 자본을 대변하는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이런 정책에 빠져들기가 굉장히 쉽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상당한 그런 정경유착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게 제가 뭐 정치인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항상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굉장히 바빠요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더 바쁘게 되고요. 그렇게 바쁘게 일하다 보면
이 현실 그 국민들의 삶에서 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인들이 누구를 만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지금 상당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특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 국민의 삶과 완전히 괴리된 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부 이제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대면 접촉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을 알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시장에 나가 보면 바로 절감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의 얘기는 이제 소수의 목소리로 빠지게 되어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피케티 열풍이 일었고 한국형 자본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또 책도 나오고 막 이러고 신자유주의는 이미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좀 대안이 필요한 뭐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본과 결탁한 보수주의 노선이 계속 가고 있으니 국민적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 경제의 우울한 전망 연초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우려가 되네요. 이게 정말 내일이라도 터질 수 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건설업체 줄도산, 집단 부도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고 또 거리에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이런 시대가 또 다시 오는 것은 아닌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우울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요.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린다마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그런 저력이 있는 국민이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고요. 지금 위기만 정확하게 우리가 직시를 한다고 한다면 대책을 내놓을 수 있고요. 지금 이미 대책은 나와 있거든요. 소득주도 성장이고 국민들 호주머니에 돈이 안 돌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나쁜 거고 따라서 국민들 호주머니를 채워만 주면 지금 경제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잘못된 정책이 계속적으로 재벌들 호주머니만 지금 재벌들의 금고죠. 재벌들의 금고만 계속 이제 금고. 예. 네, 이게 호주머니는 이제 있는 돈은 나와서 돌게 되는데 금고에 있는 돈은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이 재벌들의 금고를 채워주는 정책을 지금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된다. 그런데 저는 이제 국민들이 바로 이 보수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는 서서히 깨닫고 계시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5년의 실망을 그 당시에 상당히 해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고요. 박근혜 정부가 그걸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명확해졌고요. 반면에 이제 서민들 쥐어짜기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새누리당도 언제든지 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그 정책을 바뀐다고 한다면 뭐 희망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엔 정치에서 이런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 수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역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